지에흐는 이 점에서 낙제점이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투엘 감독은 지에흐의 활용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첼시와 맨유와의 경기를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양 팀의 모습과 함께 특히 첼시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먼저 맨유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바니, 포그바가 부상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맨유였는데요. 선발 라인업에서부터 솔샤르 감독이 어떻게 첼시를 공략하려 할 것인지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첼시가 주로 꺼내는 3백의 약점인 측면으로의 침투를 위해 발이 빠른 래시포드와 제임스를 좌우측에 배치했고 원톱 그린우드는 적극적으로 중원에 가담시키면서 빌드업을 도움과 함께 첼시의 센터백을 끌어당기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브루노와 함께 투 공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맨유는 물론 주 득점원인 래시포드와 브루노가 있는 좌측 위주로 공격을 진행했으나 첼시 수비진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경우 측면으로 넓게 벌린 제임스에게 브루노가 전환 패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임스에게 직접적인 득점을 바라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었기에 우측으로 한 차례 방향이 전환되더라도 슈팅을 시도하기보다는 크로스를 통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코너킥을 제외하고 이날 맨유에서 올린 9개의 크로스 중 7개가 우측에서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첼시의 수비진을 상대로 장신 공격수가 없는 맨유가 크로스를 통한 득점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고 주된 공격은 롱패스를 통한 래시포드의 뒷공간 침투였습니다. 브루노가 이를 주로 도왔지만 이와 같이 린델레프 등도 전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스필리쿠에타와 오도이 사이의 공간을 노리는 래시포드의 뒷공간으로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찔러 넣기도 했습니다. 수비시에는 전반 초반부터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측면 침투 외에도 전방의 젊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첼시의 빌드업을 후방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투엘 감독 아래 첼시는 3백을 기반으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날 전반전에는 맨유의 전방 압박에 의해 이전만큼 볼을 소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거의 동등한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맨유의 컨셉은 좋았으나 결국 주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래시포드와 브루노 모두 좌측에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오도이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부상으로 아웃되긴 했지만 만약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투엘 감독은 리스 제임스로 바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도이의 교체에 대해 경미한 부상이다. 교체의 이유는 전술적인 것과 경미한 부상의 결합이었다. 우리는 후반전에 리스 제임스와 아스필리쿠에타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래시포드를 커버하도록 했다. 오도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래시포드의 하프스페이스 공략만 막아낸다면 거의 실점할 일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서 득점과 압박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카바니가 있었다면 조금 더 첼시가 대응하기 까다로웠을 수도 있었겠으나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으며 그 외에 이러한 역할이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은 맨유에게 있어 대단히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첼시입니다. 첼시는 항상 꺼내오던 3-4-2-1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우측 중미에 캉테가 나섰습니다. 이 위치는 정확히 맨유의 에이스인 브루노가 활약하는 공간이었으며 동시에 래시포드도 함께 견제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수비력이 좋은 캉테를 이 위치에 배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캉테는 특히 후반전에 자신의 수비력과 넓은 커버 범위를 자랑하면서 그의 선발 기용이 성공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날 첼시가 보여준 대표적인 공격 방식 중 하나는 좌측에 몰아넣고 우측으로 한 번에 전환하기였습니다. 맨유는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잘 드러났던 것처럼 이런 식의 큰 방향 전환에 종종 애를 먹곤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 센터백인 리디거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했고 전환 패스가 좋은 마운트가 함께 왼쪽에 위치함으로써 좌측에 잔뜩 몰았다가 우측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오도이에게 한 번에 넘기는 전환 패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처럼 마운트가 맥토미니를 끌고 들어갔을 때는 리디거에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리디거가 전환 패스를 시도했으며 반대로 리디거가 높게 오버래핑 했을 때는 마운트에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마운트가 전환 패스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패스를 받은 오도이가 크로스를 통해 지루에게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것을 노릴 수 있었죠. 비록 이 패턴만을 소개했지만 첼시는 이 외에도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전반전에는 양팀의 점유율의 차이가 없었지만 후반에는 63대 37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에는 맨유의 강건한 압박 플레이로 인해 첼시도 전개의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후반전 다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압박이 느슨해졌고 코바시치 등이 개인 능력으로 이를 벗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첼시에게는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포그바, 카바니 등의 이탈로 인해 선택지가 제한된 메뉴에 비해 첼시는 비록 티아고 실바와 오도이가 중간에 부상으로 빠졌다고는 해도 훨씬 온전한 전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공격 기회들을 창출하지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지에으를 꼽고 싶습니다. 지에으는 이날 우측 공미로 출전했습니다. 반대편의 마운트와는 정확히 대치되는 위치죠. 첼시의 3톱은 2 공미와 1톱으로 구분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셋 모두 상황에 따라 중원에 가담하기도 최전방으로 침투하기도 하는 등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측면은 윙백들이 높이 올라와 책임지기 때문에 보통 종적인 움직임이 요구됐고 이는 정확히 좌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지에으는 유사시에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직접 기회를 잡거나 최소한 상대의 수비진을 끌고 들어가 공간을 창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와 같이 지에으는 이런 하프 스페이스 침투 움직임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지에으는 직접 침투를 하기보다는 다른 선수가 만들어준 공간을 본인이 점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램파드 감독이 지휘하던 시절 지에으가 첼시의 키플레이어라고 한 바 있지만 이건 지에으가 측면 넓은 공간을 점유하고 날카로운 왼발 킥 능력을 통해 질 높은 크로스를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측에서는 크로스, 좌측에서는 침투와 마무리를 주된 전술로 삼았던 램파드 시절의 첼시에서는 이러한 지에으의 능력이 매우 중요했고 또 빛을 발했는데요. 하지만 투엘 감독의 공미들은 크로스보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주된 임무입니다. 크로스는 좌우측 윙백들이 맡으면 되었으며 유사시엔 좌우측 센터백들이 오버래핑해 그걸 대신 수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공미들까지 크로스 뿌리는 임무를 맡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지에으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후반에 들어서면서 마운트가 우측으로 옮겨졌고 지에으는 보다 중앙에 가깝게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루가 먼저 빠졌을 때에도 퓰리식이 그대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이 일련의 변화만 봐도 대충 투엘 감독의 머릿속이 그려집니다. 지에으에게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맡길 수가 없다. 그럼 얘를 대체 어떻게 쓰지? 차라리 톱에다 두고 중앙에서 연기하는 역할로 써보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쓸 바에는 차라리 하베르츠를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토록 하프 스페이스 침투 움직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자체가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서 아까 지에으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퓰리식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가 볼을 잡았을 때 퓰리식은 지에으와 달리 즉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프레드가 열심히 커버하러 달려오고 있죠. 여기에서 제임스는 공격을 위해 크게 3가지 선택지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로 루크쇼의 뒤로 침투하는 퓰리식에게 볼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퓰리식이 슈팅을 때리던 크로스를 올리던 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죠. 둘째로 프레드가 딸려 나가면서 중앙에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한 마운트에게 볼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운트의 훌륭한 킥력을 생각하면 이 위치에서 직접 슈팅을 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볼을 잡는 것이 득점에 있어서든 기회 창출에 있어서든 훨씬 많은 선택지를 취할 수 있었으니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냥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지만 베르너가 이미 문전 앞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격진이 택할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수비진에는 막아야 할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골을 넣었네가 아니라 동료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지에으는 이런 모습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 위치에서 지에으가 볼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한정됐는데요. 기껏해야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루크쇼를 개인 능력으로 돌파해버리는 선택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지에으가 여기 넓게 형성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했다면 프레드가 딸려 나갔을 것이고 마운트에게 볼을 직접 넘기거나 아스필리쿠에타를 경유해 마운트 대신 이 공간을 점유하러 왔을 캉테 등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아무리 이날 첼시가 좌측에 과부하를 걸고 우측 오도이의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는 해도 그거 원툴만으로는 모든 공격을 풀어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측에서 볼을 잡았을 때에는 우측 자체적으로 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 전술이 필요한데요. 지에으는 이 점에서 낙제점이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투엘 감독은 지에으의 활용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